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 때 평안 감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평안도는 풍류객들 사이에서 조선 팔도의 으뜸으로 손꼽히는 곳이었죠. 훌륭한 문인과 가객들로 늘 붐볐습니다. 빼어난 기녀들 또한 빼놓을 수 없겠지요. 그 중에서도 제일로 꼽히는 기녀가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은 자란입니다. 자란은 무척 아름다운 데다 그녀의 노래와 춤을 보는 사람이라면 감탄의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고금에 능통하고 총명함도 으뜸이었지요. 평안 감사로 부임해온 감사의 처음 생일을 맞이하게 되어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 관리와 손님들이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지요. 기생 여럿과 많은 악공도 모여 있었습니다. 연애가 한참 무르익자 감사는 하나뿐인 외아들을 불렀습니다. 감사의 아들은 16의 나이로 용모가 그린 듯이 준수하고 학문적인 재능이 출중하였습니다. 이름이 기동이었습니다. 감사는 기생의 우두머리를 불러 자신의 아들과 함께 춤을 추게 할 기녀를 들여 함께 흥을 돋도록 명했지요. 그 자리에서 이구동성으로 부른 이름이 있었으니 자란이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처음 만났습니다. 둘이 함께 나와 춤을 추자 그 모습이 버드나무가 살랑거리듯 우아하고 나비처럼 가볍게 나풀거리는 것이 마치 선녀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흠뻑 빠져들었지요. 감사 또한 몹시 흡족하여 자란을 불러 연석에 앉히고는 연애를 함께 즐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그의 아들을 시중들도록 명하였습니다. 둘은 생일 잔치 이후로 서로 좋아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그러나 세상이치라는 것이 만남이 있었으니 이별도 있기 마련이죠. 돌아갈 날을 앞두고 감사 부부는 아들과 자란의 헤어짐이 걱정입니다. 억지로 둘을 떼어놓자니 아들이 상사병으로 죽을까 걱정이고 부인도 아닌 자란을 같이 데려가자니 아들의 명망이 걱정이었습니다. 혼사길이나 벼슬길도 걱정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이 내외의 근심이 무색하게도 아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란이 눈앞에 있을 때는 제 전부나 다름없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자란도 헌신짝처럼 치워둘 뿐입니다. 그러니 부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란이 들으면 서글픈 말이지만 이 말을 들은 부모는 아들의 절도가 사내답기 그지없어 그저 기뻤습니다. 그렇게 헤어지는 날 자란은 서럽게 웁니다. 기동은 무덤덤하게 떠납니다. 그렇게 식솔들과 평안도에서 한양으로 돌아온 감사는 대사원의 제수가 되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기동은 떳떳하게 평안도를 떠나왔건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자란이 보고 싶습니다. 헌신짝처럼 치워둘 것이라 했지만 어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답니까? 날이 갈수록 잊혀지기는커녕 자란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렇게 기동은 과거 시험 공부를 위해 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입니다. 겨울 달밤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슬프고 자란이 사무쳐 견딜 수 없었죠. 결국 기동은 그날 밤 머나먼 평안도를 향해 뛰쳐나왔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늘 비단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맛보며 대문 밖을 몇 걸음 벗어난 적도 없던 도령이 자신의 여인을 위해 수백 리가 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었죠. 신고 있던 가죽신을 집신으로 바꾸고 비싼 두건은 번거지로 바꿨습니다. 발병이 나니 가죽신은 신고는 더는 걸을 수 없었죠. 굶주림을 견디고 밤에는 살을 애는 추위를 이겨내고 험한 눈길을 걸었습니다. 드디어 한 달여 만에 평안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란은 없습니다. 자란을 보러 왔으나 자란은 여기에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으니 어쩌면 좋단 말이냐.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지요.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가 봅니다. 지난 시절 자신의 아버지가 평안감사로 지내던 때 죄짓고 사형에 처할 위기였던 서리를 자신이 탄원하여 사형을 면하게 도와준 일이 생각났습니다. 도령은 자신의 덕에 죽음을 면했으니 서리라면 나를 받아주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고는 곧장 서리를 찾았습니다. 행색이 달라져 한참 만에 기동을 알아보고는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게 극진히 대해주었습니다. 자라는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자라는 새로 부임해온 사또의 아들네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평안도 제1의 미녀를 가만 둘 일이 없었죠. 도령의 사정을 들은 서리는 눈이 많이 내릴 때는 관아에서 눈을 치울 잡부를 드릴 것이니 눈을 쓸러가라 합니다. 그 잡부로 들어가면 관아 안채에 있을 자란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아무래도 다른 방도는 없었던 것입니다. 도련님께서 빗자루를 들고 눈 치우는 인부와 함께 들어가시면 틀림없이 자란을 일별이라도 하실 겁니다. 이른 아침 도령은 인부들과 함께 빗자루를 들고 안채로 들어서서 비지를 합니다. 마침 그때 세감사의 아들이 열린 창가에서 자란과 함께 앉아 있었죠. 한참을 기동의 비지를 보더니 폼새가 우습다 하며 자란한테 구경하라 합니다. 자란이 마루로 나오자 그 인부가 고개를 들어 살폈습니다. 구경을 나온 자란은 도령을 잠시 한번 쳐다보고는 금세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고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도령은 망연자실합니다. 자란은 정녕 도령을 못 알아봤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라는 기동을 한눈에 알아챘지요. 현명하고 똑똑한 자라는 방으로 돌아와 옵니다. 사또의 아들한테 울먹이며 간청합니다. 집에 들르지 못한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사옵니다.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하오니 조금도 불만스러움이 없나이다. 하오나 소녀의 반환한 집에 소녀의 어머니가 홀로 계시고 당장 내일이 아버지 기일이온데 아버지의 제사를 못 지낼까 걱정이 옵니다. 자란의 사정을 딱히 여기고 음식까지 싸주며 집에 다녀오라 보내줍니다. 자란은 불이 나게 나와서는 기동을 찾습니다. 자란은 아침에 기동을 보고는 생각했습니다. 마땅히 죽는 날까지 절개를 지켜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자신을 천하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태어나신 도련님이 갖은 고생을 하며 자신을 보러 와주었으니 평생 기동을 따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믿었지요. 도련님을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그때 문득 생각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라는 생각을 떠올리기 무섭게 서리의 집으로 나는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두 사람이 만났지요. 둘은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만나긴 했지만 또 이젠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두 사람은 고민하다가 결국 그날 밤 도망치기로 합니다. 자라는 옷가지와 폐물을 끌어모아 보따리 2개를 쌉니다. 그렇게 둘은 야반도주를 했지요. 몇 날 며칠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을 향해 걸었습니다. 둘은 버려진 총갈을 발견하여 보따리를 풀고 정착하였지요. 도령은 머슴 일을 했습니다. 난생 처음 일을 하니 하는 일마다 서툴렀지요. 반면 자란이 배짜기와 바느질에 능숙하여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젊은 부부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도 따뜻하게 감싸주었지요. 하루아침에 사라진 자란과 기동은 죽은 사람이 되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란이 말합니다. 서방님은 양반댁 자제지만 기생을 위해 집과 부모를 저버리고 부모님이 도련님의 생사도 모르시게 하였으니 불효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땅히 부모님께 알려드려야지요.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평생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찌하는 게 옳겠습니까? 기동도령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으로서 불효를 한 것이 늘 가슴 아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깔끔하게 고치고 앞날을 새롭게 열 수 있는 좋은 방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방도를 행함으로써 서방님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의 우를 떳떳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방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 시험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기동은 학문의 자질이 뛰어나고 문장을 쓰면 견줄 데가 없이 명필가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깊은 산골이다 보니 책을 구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날 이후 자라는 길을 쓰고 마을 이웃들에게 책을 구하러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마을에 온 행상한테서 책 한 권을 삽니다. 지성이면 감천이었을까요? 자란이 구한 책은 과거 시험 시제를 정리해 놓은 책이지 뭡니까? 기동은 그날부터 매일같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이면 촛불을 켜고 공부했고 그 옆에서 자라는 바느질을 했지요. 그렇게 2년이 흘러 과거를 보러 집을 나섰습니다.
마침내 한양에 당도하여 궁궐의 시험장에 이르렀죠. 기동이 붓을 빼들어 일필지휘로 답안을 써 내려갑니다. 영감을 받은 기동의 글이 샘솟듯 흘러나왔죠. 가히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시험을 마쳤습니다. 그때 이 시험장에 나와 있던 임금이 합격자를 발표하기 위해 수험자의 이름을 봉한 것을 열도록 명합니다. 열고 보니 기동이 장원급제를 한 것입니다. 임금이 이조판서를 부릅니다. 장원급 제자가 경의 아들인 것 같은데 어찌하여 부친을 이조판서가 아니라 대사원이라 적었는가? 이것이 어찌된 연유요? 임금이 기동의 부친에게 답안지를 건네자 이조판서가 답안지를 받아들고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신의 아들이 맞사옵니다. 3년 전 친구와 함께 과거 공부를 하기 위해 절에 들어갔사오나 어느 날 밤 사라졌사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하였으나 그 이후로 소식을 듣지 못하여 호환을 당한 것으로 짐작하고 장사를 지내고 온 가족이 애도하였습니다. 타고난 재주가 뛰어난 아이를 허망하게 잃었으니 마치 어제 일인 듯 기억이 생생하여 잊을 수가 없었사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답안지를 보니 제 아들의 글씨가 틀림없습니다. 이 아이를 잃었을 때 제 벼슬이 대사헌이었으니 지금의 제 벼슬이 이조판서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지난 3년간 어디서 지냈는지 어떻게 과거를 치르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임금이 이 말을 듣자 참으로 놀라 당장 장원급 제자를 대령케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동의 그동안의 사연도 모두 말하라 명했습니다. 기동의 말을 다 듣고는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치려 한 것이 갸륵했습니다. 장원급제를 하여 관원이 되었으니 여자에게 빠진 것을 책망할 필요는 없다 하여 아들의 저지른 과거의 허물을 용서하고 새 출발을 하도록 허하여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기동은 장원급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이조판서는 살아 돌아온 아들을 제외했습니다. 임금은 자란에게는 두매산골에 살면서 과거를 치르도록 돕기까지 했으니 범상치 않은 여인이다 합니다. 장원급제도 여인의 덕이라 인정하여 신분을 면천해 주었지요. 자라는 큰 경사를 기뻐하며 기동의 정실이 되어 백년해로 하였다 합니다. 세상에 죽고 못 사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결국 헤어져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자란과 기동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